7장에 벤조디아제핀이라는 함정. 내가 벤조디아제핀을 갖고 연구할 때 저 어떤 것은 우리가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약을 가진 듯해서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손목시계를 스펜으로 고치려 하면 아무런 해가 되지 않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행은 의사 알렉 제너. 1960년대 초 돈 드레이퍼를 비롯해서 메디슨 애비뉴에서 일했던 광고업 종사자들을 따른 케이블 TV 매드맨의 팬들은 시즌2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드레이퍼의 아내 베티의 친구가 베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던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밀타운을 원합니까? 그래서 내가 손톱 뜯기를 멈출 유일한 방법이죠. 이 장면은 역사를 정확하게 표현한 멋진 장면이다. 만약에 매드맨 제작자들이 1960년대 중반 격동의 세월 동안에 광고의 늘물과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풀어갈 시즌3와 그 이후의 시대를 정확히 유지한다면 시청자들은 베티 드레이프와 친구들이 그 자신들의 핸드백에 손을 넣어 엄마의 작은 도움의 미를 은밀하게 표현할 것을 기대하리라. 호프만 라로시는 1963년에 바리움을 절시하며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광고했다. 이 약은 1968년부터 81년까지 서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이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그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이 알약을 허겁지겁 삼키자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정신병원, 정신과 응급실, 정신과 의뢰 진료실로 향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했다. 각 논문들은 이 둘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한다. 엄마의 작은 도움이. 바리움은 디아제품이라는 성분의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의 첫 시판 상품명이다. 밀타운 이전의 불안, anxiety before 밀타운. 비록 불안은 인간 정신의 정상적인 한 부분이고 우리 마음은 걱정하고 초조함을 느끼도록 진화했지만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불안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감정이 고통이 진정 가능한 상태라는 개념의 뉴욕의 신경과 의사 조지 비어드로 거슬러 올라간다. 1869년에 그녀의 뇌는 피곤한 신경에서 비롯된 두려움, 걱정, 피로, 불면을 신경쇠약이라는 신체 질환의 상태라고 발표했다. 그 진단명은 곧 유명해졌다. 이 질환은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을 휩쓸었던 산업혁명의 부산물로 생각되었다. 자연스럽게 시장은 사람들의 피곤한 신경을 회복시킬 다양한 치료법을 만들어내었다. 특허 의약품 제조업체들은 아편제, 코카인, 알코올을 섞어서 신경활력제를 만들어 팔았다. 신경학자들은 전기의 회복력이 있음을 주장했고 이런 신경쇠약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전기벨트, 멜빵, 손바닥 크기의 마사지를 사도록 했다. 더 부유한 사람들은 휴식요법을 제공하는 스파로 감염되었고 환자들의 신경은 진정에 효과적인 목욕, 마사지 그리고 다양한 전기기구의 치유력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 지금은 또 프로이트는 신경쇠약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했고 이를 통해서 정신의료는 수용소를 벗어나 진료실로 이동하게 된다. 1856년 태어난 프로이트는 1886년에 빈에서 신경과 의사로 작은 진료실을 개업했다. 이는 그의 환자들 중에서 많은 수가 신경쇠약을 앓는 여성임을 의미했다. 내담자들과 여러 시간 대화를 나눈 뒤에 프로이트는 그들의 두려움과 걱정이 피곤한 신경의 결과라기보다는 심리적인 것이라는 확신하게 되었다. 1895년에 그는 여성들의 불안 노이로제에 대해서 기술한다. 그는 노이로제의 상당 부분의 여성들이 성욕과 환상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일어난다. 그런 심리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정신분석을 통해서 안도감을 찾았고 진료실의 상담용 의사 외의 환자는 의사의 안내를 통해서 본인의 무의식 탐색으로 인도되었다. 당시 정신과 의사는 수용소에서 광인들을 치료하는 사람들이었다. 필요한 신경을 지닌 사람들은 신경과 의사나 일반 의를 찾아갔다. 그러나 만약에 불안이 기진맥진한 신경 때문이 아니라 뇌의 심리적인 장애에서 발생한다면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환자들을 돌봄이 이치에 맞았다. 프로이트가 1909년에 미국을 방문하여
뉴욕시가 이 새로운 치료의 중심지가 되면서 정신분석학회가 조직되었다. 1909년에 개인 진료를 한 정신과 개업의는 전체 정신과의 의사의 3%에 불과했다. 하지만 30년 후에 전체의 38%가 개인 진료를 행했다. 게다가 프로이트에 이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정신과 의사의 상담용 의사에 앉도록 만들었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1909년 여행기간 동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경증은 우리가 진료하는 사람들의 내적 갈등과 같은 컴플렉스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이런 덕분에 정신질환은 정신증과 신경증의 두 가지 기존 범주로 나뉘게 된다. 1952년 미국 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1판을 출간했고 신경증 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정신증은 만성 감각 와해된 사고. 신경증의 주요 특징은 불안이다. 밀턴이 시장에 나왔을 때 불안에 대해서 이해는 그러했다. 불안한 이들은 현실에 발을 단단히 뒤졌고 불안한 대부분의 입원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 1955년 주립병원에는 단지 5,415명의 정신신경증 환자가 존재했다. 벤조디아제핀이 소개된 뒤로 스탠포드 의대 정신과 교수 레오 홀리스터가 밝혔듯이 이 약들은 가벼운 질환 치료를 위해서 고안된 것이었다. 이 약들은 보행 가능한 부상자들을 위한 완화제였다. 벤조디아제핀 치료 결과 논문을 살펴본 바 당시 사람들은 이 환자군의 기능이 잘 회복되기를 기대했다. 그것은 밀턴 개발자 플랭크 버거가 약속한 미래였다. 그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안정제는 마음의 불안에 대한 파괴적인 영향을 약화시키므로 마음이라는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는 선물을 더 조화롭게 사용할 길을 열어준다. 호주 신경안정제의 신뢰 상실. 더 마이너 트레킬라이저 폴 프롬 그레이스. 하버드 가대학 연구자인 데이비드 그랜 블랙과 리처드 셰이더는 나중에 해석한다. 밀턴이 처음 등장했을 때 불안을 줄이는 데 마법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말하는 많은 연구들이 의학학설지에 발표되었다. 하지만 정신의학에서 흔히 그래왔듯이 리브리움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라는 성분명인데 이것이 후성약이 시장에 등장하자마자 그 전 약의 효능은 점차 빛을 발했다. 그린 블랙과 셰이드는 1974년 밀턴의 그런 리뷰 논문에서 26건의 잘 통계된 임상시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로 불안 치료제로 위약보다는 더 효과적이다라는 연구는 5건에 불과했다. 밀턴의 신경을 진정시키는데 바이오 트레이트보다 낫다는 증거도 안 나타났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이 약의 초기 인기는 과학적인 근거 이외의 요인이 어떻게 의사의 약물 사용 패턴을 결정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밀턴이 대중의 호감을 잃은 것은 과학적인 효능과는 다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이 약을 복용한 많은 이들은 그들이 약 복용을 멈출 때 다시 아프게 됨을 발견했다. 1964년 켄터키주 렉싱턴 소재 중독연구센터 소속 과학자인 칼 애시그는 그 약이 사람에게서 신체적인 의존을 야기함을 보고했다. 사이언스 뉴스는 발빠르게 이 행복의 알약이 중독적일 가능성을 발표했다. 1965년 4월 30일 타임은 밀턴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많은 의사들 사이에서 밀턴에 대한 환멸감이 커졌다. 이후 의사들은 밀턴이 가짜 설탕 알약보다 더 안정 효과를 가짐을 의심한다. 몇몇 의사들은 밀턴이 일부 환자들에게 실제로 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며 뒤이어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을 때 겪는 금단 증상 경험이 가능하다고 보고한다. 공식적으로 1960년대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이런 오명으로부터 벗어났다. 호프먼 라로시가 1960년에 리브리움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러프나시우사는 리브리움이 순수한 불안 완화를 제공하며 밀턴 및 바비 트레이트와는 완전히 안전하고 무해하며 중독성이 안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 믿음은 받아들여졌고 미국 식품의약국은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리브리움 출시 직후에 이 약을 이용하다가 끊으려고 할 때 여타의 벤조디아제핀을 끊을 때처럼 이상하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증상들을 경험하는 민원 사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들은 끔찍한 불면증, 전에 경험한 것보다 더 심한 불안, 그리고 다수의 신체 증상, 떨림, 두통, 요란스러운 소리가 나는 듯한 감각 등에 대해서 말한다. 나는 잠을 자지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에 끔찍한 기분을 느꼈다. 내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때는 죽기를 바라기도 했다. 비록 FDA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기는 했지만 FDA는 암페타민과 바비투레이트에 부과된 것과 비슷한 정도의 어떠한 법적인 통제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약이 상대적으로 중독적이지 않고 무해하다는 대중의 믿음은 1975년 미국 법무부가 이 약을 통제물질관리법 아래의 스케줄 IV 약물로 분류하기 전까지는 지속이 되었다. 이러한 법적인 지정으로 환자가 새로운 처방전을 받지 않고 복약 가능한 재처방 일수가 제한되었고 정부는 벤조디아제핀 약물이 사실상 중독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음을 대중에게 공개하였다. 바리움은 위험하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약이 당신을 중독에 빠뜨린다. 보고의 표지 기사는 비명을 질렀다. 이 잡지는 벤조디아제핀이 헤로인보다 더 중독성이 심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여성 잡지의 지면에서 바리움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나타났다. 여성 잡지는 독자들에게 1인칭 관점에서 바리움 중단에 대한 공포를 알렸다. 약물을 한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 금단 증상은 그 전에 느낀 불안, 예민함, 불면의 2배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말한다.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약물 중단에 소원하는 신체적인 및 정치적인 고통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1950년대의 행복 알약은 1970년대의 고통 알약으로 변하는 중이었고 1976년 뉴욕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일부 비평가들은 지금까지 바리움이 득보다도 실이 많다고 말하거나 대다수 환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도 한다. 몇몇은 그것이 공표된 것과는 달리 안전과는 거리가 멀고 끔찍하고 위험할 정도로 중독적이며 중독자들 죽음의 직접 원인이겠다고 경종을 울린다. 벤조디아제핀에 중독된 미국인은 헤로인 중독자의 4배에 해당하는 200만 명에 달했으며 벤조디아제핀 복용자 중에서 한 명은 1978년에 알코올 및 약물 재활센터에 입원한 전 연구인 베티 포드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의 조치 조세프 씨는 신경안정제 남용이 미국의 가장 큰 건강 관련 문제라고 말했다. 이후에 몇 년 동안의 벤조디아제핀은 공식적으로 신뢰를 잃었다. 1979년에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은 벤조디아제핀의 위험성에 대한 상원 보건 소위원회 청문회를 열었다. 여기서 그는 벤조디아제핀의 치료와 회복이 매우 어려운 의존과 중독의 악몽을 낳았다고 말했다. 과학 논문을 검토한 후에 백악관 마약정책실과 국립마약남용연구소는 이 약들의 수면 촉진 효과가 2주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 결과는 곧 연구의학검토위원회의 지지를 받았다. 여기서는 항불안 효과가 4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음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서 위원회는 벤조디아제핀 치료를 받는 환자를 신중히 선택하고 살피며 처방한 단기간 사용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학 저널의 사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벤조디아제핀은 약물 의존성을 유발한다고 나타났다. 이 약물의 사용을 더 면밀히 통제해야 할까? 아니면 이 약제 자체를 금지해야 할까? 14. 벤조디아제핀의 ABC의 벤조디아제핀. 벤조디아제핀의 신뢰를 잃은 이 이야기가 거대 역사처럼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벤조디아제핀은 실제로 사라지지 않았고 이 이야기는 지난 50년 동안의 미국에서 정신장애인 수가 왜 그렇게 증가했는지를 이해하려는 우리 탐구의 보충 설명이 된다. 벤조디아제핀의 처방 건수는 이 약이 스케줄 IV 약물로 분리된 뒤에 1975년에 1억 300만 건에서 1980년에서 7,100만 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듬해 업종사는 자락서를 시장에 내놓고 이는 벤조디아제핀 판매 안정화를 돕는 꼴이 되었다. 정신과 의사들은 다수의 신경증 환자들에게 벤조디아제핀을 계속 처방했다. 2002년에 샌디에이고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의 저명한 정신양력자 스테픈 스탈은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하지만 벤조디아제핀은 여전히 불안장애의 주요 처방약이라는 사설에서 정신과의 더러운 작은 비밀을 고백한다. 그 이후에 미국의 벤조디아제핀 처방은 2002년 6,900만 건에서 2007년에 8,300만 건으로 증가했다. 1973년 바리움 열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기록된 수치보다 그다지 낮은 편이 아니다. 따라서 벤조디아제핀이 50년 동안 널리 사용되었음을 감안할 때 우리는 과학이 이 약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벤조디아제핀의 사용이 미국의 장애인 수 증가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 단기 효능 (short-term efficacy) 단기 효능.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증언하듯이 이 약은 빨리 작용한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약에 익숙해지지 않았다면 이는 그 혹은 그녀의 감정적인 고통을 마비시킬 것이다. 이처럼 벤조디아제핀은 위기 상황을 겪는 사람들에게 명백한 유용성을 가진다. 작가 안드레아 토는 자신의 책 불안의 시대에서 어떻게 그녀가 이상하게 비행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또 벤조디아제핀이 그녀가 비행기를 타도록 해주었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비행기의 두려움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임상시험에서 밝혀진 것처럼 그 즉각 효과는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하여 4주에서 6주가 지나면 거의 사라진다. 1978년 뉴욕 알버니 의과대학의 케네스 솔로몬 교수는 78개의 벤조디아제핀 이중 면금 시험을 검토했고, 그중에서 44개 시험만이 위약보다 유의미하게 더 나은 효과를 보였다. 종합한 결과는 기껏해야 치료 효능이 조금 확인 가능하다고 그는 기술했다. 5년 뒤에 뉴욕시 소재 마운트 시나이 의과대학 소속 아서 샤피로 교수는 222명의 불안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바리움이 첫 주 동안 위약보다도 우수함이 증명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이 효능에 대한 전망을 좀 더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에 장점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자가 평가에 기초하여 둘째 주말에는 약물과 위약 사이에서 차이가 안 나타났고 6주 말에는 위약군이 좀 더 효과적이었다. 샤피로 교수는 기술한다. 우리 의견과는 달리 주의 깊게 통제된 연구에서 벤조디아제핀의 항불안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날 것 같지 않다. 벤조디아제핀의 단기 효능에 대한 그의 전망은 그 연구 이후에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 약들은 첫째에 뚜렷한 효능을 보이고 그 이후에 위약과 비교한 이득은 점차 줄어든다. 그러나 1991년 영국의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이 짧은 기간의 효능은 상당히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들은 말한다. 정신운동과 인지기능 둘 다 손상이 가능하며 기억력 저하는 모든 벤조디아제핀의 공통 영향이다. 2007년 스페인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부작용 반응이 약이 제공하는 작은 효능 이득을 넘어서는지를 살펴봤다. 정정 약물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척도인 임상시험 탈락률이 벤조디아제핀 복용 환자의 위약 복용 환자 모두에게 같음을 발견했다. 본 체계적인 문헌 고찰에서는 벤조디아제핀이 보험불안 장애 치료에 단기적으로 효과를 갖는다는 설득력을 가진 근거를 찾지 못했다. 벤조디아제핀에 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의 런던 정신의학 연구소의 정신과 의사 말콤 레드는 한 인터뷰에서 그 발견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효과는 실제 진료에서 약이 어떤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금단 증후군. 1921년 과학 논문에
벤조디아제핀 의존성에 대한 첫 연구가 등장했지만은 스탠포드 대학 레오 홀스터 교수가 리브리움을 중단한 환자들이 이상한 증상을 경험한다고 하는 보고한 시기는 아직 사법부가 벤조디아제핀을 스케줄 I의 약물로 분류하지 않았고 연구자들이 약의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탐구하지 않았을 때다. 1976년 의사 베리 말레츠키와 제임스 코터는 환자들이 바리움 복용을 중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불안을 호소했다고 보고하며 이 연구에 시동을 걸었다. 2년 뒤에 펜실베니아州立대학 의사에 발표한다. 벤조디아제핀 복용을 중단한 환자들은 종종 반동 불안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기준치 이상의 불안 증가를 경험한다. 영국의 유선 발견을 내두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금단 기간 동안의 불안은 급격히 증가했고 몇몇 환자들은 공황에 빠졌다. 환자들은 보통 숨막히는 느낌, 구강건조, 몸의 뜨거움, 차가움, 젤리같이 느껴지는 다리 등과 같은 불안의 신체 증상을 경험했다. 벤조디아제핀을 중단한 환자들은 전에 비해서 더 불안해 보였다. 이후에 10년 동안 레드를 비롯해 영국 정신과 의사들은 이 문제를 계속 연구했고 벤조디아제핀을 끊으려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증상의 방대한 목록을 수집했다. 환자들은 반동 불안 외에도 불면증, 발작, 떨림, 두통, 흐린 시야, 기울림, 소음에 대한 극도의 민감성, 멀리 기어다니는 느낌, 악몽, 환각, 극심한 우울증, 이인증, 그리고 비현실감을 경험했다. 한 환자는 헤드 애시튼에게 벤조디아제핀 약물 중단에 대해서 말한다. 마치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애시튼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벤조디아제핀 금단 증상이 심각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환자들은 대개 겁에 질렸고 바리움 반동 불안, 반동 불안이 종종 극심한 고통을 겪고 진정으로 쇠약해졌다. 그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환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다. 벤조디아제핀을 중단한 모든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니다. 금단 증상으로 고통을 받을 위험은 약물 복용 기간, 벤조디아제핀 역가, 또 약물 감량 과정의 속도에 따라서 다르다. 한두 달 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간에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한 환자 대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아 복용을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는 벤조디아제핀을 몇 주간 복용했어도 금단 증상을 경험하며 1년 이상 이 약을 복용한 경우는 약을 끊는 데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반감기. 게다가 애시튼은 소수의 사람들이 벤조디아제핀 중단 후에 몇 개월 동안에 불안이 높은 수준으로 남는 장기 금단 증후를 겪음을 관찰했다. 우울증이 더 깊어지며 이인증, 비현실감, 피부에 곤충이 기어다니는 느낌 같은 이성 지각 증상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레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뇌에 변화가 생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장기 사용을 중단했을 때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확언하지 못하겠다. 확언하지 못하겠다. 그만큼 틀려버린다는 거지. 벤조디아제핀 금단의 생물학 The Biology 벤조디아핀 위드로울 1977년 연구자들은 벤조디아제핀이 가바로 알려진 뇌의 신경전달 물질에 영향을 미침을 발견했다. 도파민, 세로토닌이 뉴런의 점화를 지시하는 흥분성 신호를 전달하는 것과 달리 가바는 뉴런의 활동을 억제한다. 가바 신호를 수신하는 뉴런은 더 느린 속도로 점화하거나 일정 기간 점화를 중지한다. 뇌 대부분의 뉴런은 가바 소형체를 지니는데 이는 이 신경전달 물질이 신경활동에 대한 뇌의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벤조디아제핀은 가바 소형체의 결합에서 가바의 억제 효과를 증폭한다. 즉 가바 브레이크를 더 작동시켜 중추신경계의 활동을 억제한다.
이에 반응하는 뇌의 가바의 전력을 감소시키고 가바 소형체의 밀도를 감소시킨다. 1982년에 영국의 과학자들은 이것이 정상 가바 전달의 복구 시도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적응 변화의 결과로 뇌의 제동체계는 생리적으로 손상된 상태가 된다. 브레이크 오일이 낮고 브레이크 패드는 마모된다. 그 결과로 벤조디아제핀이 중단되면 뇌는 더 이상 적절하게 뉴런 활동을 억제 못하고 뉴런을 불안정한 속도로 점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헤더햇이 더는 이러한 과잉 활동이 금단의 많은 영향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불안, 불면, 피부의 벌레에 기어가는 느낌, 망상, 비현실감, 발작 등 괴로운 증상은 뉴런의 과잉 활동에서 비롯된다고 보인다. 벤조디아제핀 투여를 점차 들어가면 가바 시스템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와 금단 증상은 가벼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장기 사용자들이 장기 금단 증상을 겪는 것은 가바 소형체가 정상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애시트는 말한다. 그녀는 설명한다. 벤조디아제핀을 장기간 사용하면은 정초신경계의 가역적인 기능 변화를 서서히 일으킬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신경구조의 손상도 일으킨다. 이 경우에 가바 브레이크는 원래대로 작동을 못한다. 가바 브레이크가 작동을 못하게 되어버린다. 가바가 억제할 수 있는 일들을 장기 영향은 미국 연구가 연구자들의 벤조디아제핀은 지속 가능한 불안 완화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자 명백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면 오히려 치료해야 하는 증상을 악화시키는가? 1991년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의 칼 리켓은 3년 전 벤조디아제핀을 끊으려고 시도한 불안 증상을 지닌 환자분에 대해서 보고했다. 그런 약을 성공적으로 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유의하게 잘 진행을 발견했다. 몇 년 후에 그는 새 연구를 가지고 왔다. 벤조디아제핀 장기 사용자들이 약을 드러냈을 때 그들은 더 또렷하고 더 편안하고 덜 불안했으며 정신운동 기능도 나아졌다. 벤조디아제핀 복용을 지속한 사람들은 약을 중단하는 사람들에 비해 감정 고통이 더욱 심했다. 다른 연구자들도 비슷한 장기 결과에 대해서 보고했다. 캐나다 연구자들은 벤조디아제핀 사용이 우울 증상을 4배나 증가시킴을 발견했다. 영국의 애시트는 말한다. 많은 환자들이 벤조디아제핀 지속 사용에도 불구하고 불안 증상은 여러 해 동안에 점차 증가함을 발견했고 공황발작, 광장공포증이 평생 전하던 사례도 나타났다. 2007년 프랑스 연구진은 밝힌다. 벤조디아제핀 장기 복용자 4천여 명의 대상 조사 결과 75%가 상당하게 또는 극심하게 아팠다. 벤조디아제핀 장기간 사용은 정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인지장애를 초래한다. 이후에 25년 동안 벤조디아제핀 장기 복용자의 인지장애에 대한 보고가 과학 논문에 정기적으로 실렸다. 2004년 호주의 한 연구 집단은 그런 문헌을 검토한 뒤에 결론을 내린다. 벤조디아제핀 장기 사용자는 모든 인지 범위에 걸쳐 대조군보다도 일관되게 더 큰 손상을 경험했다. 증가되는 불안증, 우울증, 인지장애 등 이 모든 요소들은 사회에서 한 개인이 기능하는 능력 저하에 기여한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 과학문에서 벤조디아제핀 내에 전해지는 역사는 이와 같다. 더욱이 메인주 성민 정신건강 서비스 의료 책임자 스테반 그레시 박사가 증언하듯이 쉽게 추적 가능한 이야기다. 2002년 그는 의사들과 다른 의원에서 공부 모임에서 그렇게 결론을 짓는데 어떤 정신건강 상태도 벤조디아제핀의 장기 사용을 지지하는 근거를 못 찾는다. 그레시과 동료들은 벤조디아제핀이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 둘 다 악화시키기도 가능하다고 기록한다. 나는 그레시 박사에게 그 문제가 불안증과 인지장애, 기능 저하를 포함하는지 인터뷰를 통해 물었다. 과학문헌에 대해서 이해가 나와 같은지 궁금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나는 당신의 말에 반대하거나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